목요일 저녁 6시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듭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지난주보다 200원이 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흔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같은 시각 한 주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비웁니다. 배송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무료 배송 최소 금액이 2만 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 더 담습니다. 배송비를 내느니 차라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직장인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액이 늘어났고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소수점 단위로 올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닫습니다. 어차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장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각자의 하루이고 각자의 불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 수백만 명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기준이 바뀌고 공제가 늘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일상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니까, 기업들이 힘든 시기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납득이 됩니다. 불만은 있지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이 같은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면, 그 시작점에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국가 부채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1000조 단위 숫자, 경제 전문가들이 논쟁하는 주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 소재. 일상과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채무는 이미 1100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는 1200조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6.8% 수준입니다. 이 숫자들이 일상과 무관해 보이는 이유는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 있고, 위기가 오면 정책을 조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믿음. 실제로 수십 년간 그렇게 작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은 법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시장이 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선에 가까워지면 국가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예상합니다. 정부가 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위기가 터져서 모든 것이 드러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개입하지만 극적이지 않습니다. 위기는 터지지만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여러 경로를 통해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변화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금, 복지, 통계, 금융, 규제. 각 영역에서 작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 정부의 행동 방식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도와 기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조정은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모두 타당합니다. 문제는 이 조정들이 누적되었을 때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합쳐지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 방향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수입을 늘리고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긴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채 한계에 접근한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통계 산출 방식이 개선됩니다. 모두 합리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식적인 국가 채무는 1,175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진짜 빚의 성적표는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처럼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로 남아있는 충당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면 일부 분석에서는 국가 부채의 실질적 부담이 2,500조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시야를 더 넓히면 규모는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경제 3주체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한국 경제 전체의 부채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처음으로 6,000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일부 분석에서는 그 규모가 6,200조 안팎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철도공사가 빌린 돈부터 평범한 가계와 자영업자가 떠안은 대출까지. 성격은 다르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면 결국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들입니다. 이 규모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재정 운영 방식 전체는 조용히 재설계되기 시작합니다. 이 재설계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여러 제도의 작은 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정은 연달아 일어납니다. 한 예로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구직활동 증빙 방식은 이전보다 더 촘촘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더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설명됩니다. 실제로 관리의 정밀도는 높아집니다. 다만 체감상 조건을 충족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료 지원 대상도 비슷하게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선은 유지되지만 소득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제외되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실질 소득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결과 지원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가지씩 각기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부처에서 진행됩니다.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 개선되는 것이니까요. 세금 구조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세율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공제 항목이 조정됩니다. 새로운 공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항목이 많아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수령액이 비슷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 이용 기준도 변합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이 단축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는 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단계적 인상을 시작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몇 년 만에 앞다투어 오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마저 슬그머니 조정됩니다. 각각은 효율화, 디지털 전환,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부 지출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삭감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예산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뿐입니다. 더 깊은 층위에서는 통계 기준이 바뀝니다. 물가지수 산출 방식이 개선됩니다. 품목 구성이 재조정되고 가중치가 업데이트됩니다. 실제 소비 패턴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공식 지표와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통계는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연금 인상률, 최저임금 조정률, 복지급여 산정 기준 모두 공식 물가지수를 참고합니다. 통계가 바뀌면 이 모든 것의 증가 속도가 함께 느려집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조정합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이 정책은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 방식이 바뀝니다.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조건이 조정됩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축소됩니다. 이런 조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됩니다. 실제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흐름도 조절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 이자 부담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도 어려워집니다.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이런 흐름은 대체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2년째부터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년째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여러 개의 밸브가 동시에 조금씩 조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 밸브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담당 부서도 다르고 결정 시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밸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흐름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각 부서가 같은 데이터를 보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 재정 적자, 이자 부담. 이 숫자들은 모든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항상 고려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이 동시에 조정되면 개인의 선택지도 함께 좁아집니다. 복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지출을 줄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제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고 투자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정책은 이 흐름으로 모입니다. 재정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면 정부 지출만 줄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 전체가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격이 분산됩니다. 점심시간 한 주부가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장바구니를 채우다가 멈춥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물건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꼭 오늘 살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됩니다. 저녁, 한 가족이 외식을 계획합니다. 평소 가던 식당 메뉴판을 검색해봅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고민 끝에 집에서 간단히 먹기로 합니다. 외식은 다음 달로 미룹니다. 이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의 절약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작은 것, 조금 더 적은 것, 조금 더 나중으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였다면 이렇게 작은 조정으로 버틸 수 없을 테니까요. 외식 한 번을 미루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이 지속되는 동안 변화는 계속 누적됩니다. 다음 달에도 비슷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달에도. 처음에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점점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외식 횟수가 줄었고 온라인 쇼핑 빈도가 낮아졌고 여가 활동이 단순해졌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였지만 합쳐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축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물가는 오르고 있고 각종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를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을 읽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늦은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명확한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안정되는 시점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정책이 완화되면 그때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자체가 경제를 더 느리게 만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줄면 투자가 위축됩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득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복지 기준선 근처에 있던 사람들,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작은 조정이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전체 경제 지표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성장률은 낮지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높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미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미루고, 조금씩 포기하는 선택.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경제를 더 느리게 만드는 선택. 나중에 돌아보면 신호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신호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조건이 업데이트되고 세금 공제 항목이 재조정되고 공공 서비스 운영 시간이 변경됩니다. 각각은 공지사항 한 줄, 보도자료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점심에는 메뉴를 고르다가 잠시 망설입니다.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장바구니를 비웁니다. 주말에는 계획했던 외출을 취소합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들이 모이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1년 뒤에는 당연해진 선택들이 늘어납니다. 5년 뒤에는 예전과 다른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부채 한계에 도달한 국가는 극적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제도를 조용히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조정에 맞춰 생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쇼핑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듭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시 멈추고 그대로 계산대로 향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할 뿐입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포착한 신호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남겨도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